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목화토금수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네 번째 해당이 되죠. 우리가 목화토금수 중에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뭐 정확한 뭐 통계를 내 보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물론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가을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여자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봄은 뭐 여자의 계절, 가을은 남자의 계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미 앞선 시간에 여러분들께 목화토금수 오행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미리 뭐 예습 겸 맛보기 겸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다 드려서 지금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뭐 이제 어려움은 뭐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계절성으로 봤을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을은 뭐 남자의 계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영어하고 조금 연관을 한번 시켜보자. 그럼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fall이라고 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영어에서는 이제 그렇게 계절을 또 갖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가을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오행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많이 접해본 글자죠. 금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 특히 요 글자를 한문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쇠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금이 우리가 계절로 보면 어디다 바로 가을이다. 그러면 왜 가을과 금을 우리 그전 이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 사상이 발전된 것은 대략 기원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보면 좀 해결하려는 많은 사상가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그 한 부류 중에 하나가 그 부류 중에 한 그룹이 음양과 뭐 오행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오래된 어떤 그런 집단에서도 어떻게 가을과 금이라고 하는 그런 오행을 같이 배속을 시켰을까? 그러면 분명히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의 의미를 보면 일단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이다. 봄은 누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봄은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항상 튀어오르는 것, 그 다음에 위로 솟구치는 것. 그에 반해서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솟구치고 위에서 폭발하고 꽃이 폈던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는 뭐 서서히 결실을 맺으면서 또 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행이 있어서 이 오행의 이 행자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순환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을만 있어도 안 되고 항상 봄만 있어도 안 되죠. 그래서 그래프로 놓고 보면 이렇게 가서 어느 한 공간에 있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제 또 이 공간이 있고 그래서 이 꼭대기 있는 공간이 바로 이제 화가 되는 거고 여기가 수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올라가는 것 목,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 바로 금 이렇게 되면서 가운데에 토를 배속을 시켜서 요 사이에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쵸? 정확히 따지면 맞죠? 수에서 목으로 가고 또 목에서 화, 그 다음에 화에서 금으로 가고 또 이렇게 전부 다 사계절을 또 관할할 수도 있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환절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놓고 보면 끌어내리는 그런 기운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어떻게 fall이다라고 같이 명명이 되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대한 과학자 중에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죠. 뉴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우연히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냥 단순히 떨어지는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어느 정도 무게가 된다면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꽃이 핀 다음에 어느 정도 꽃이 떨어지려고 하면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열매가 맺혀지죠. 근데 우리가 과일나무에 과일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도 이제 가벼운 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열매가 꽉 찼을 때 무거워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느냐? 어떻게 보면 한문으로 얘기한다면 중하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과 화라고 하는 그런 기운은 가볍고 날렵하다고 얘기한다면 금과 수의 계절은, 금과 수라고 하는 속성은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온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금은 계절로 봤을 때는 가을이다. 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거는 영어로 아까 fall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을에는 뭐가 많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까? 바로 열매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열매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그런 집이 있었고, B라고 하는 그런 집이 있고, C라고 하는 그런 집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많이 수확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쌀이다. 근데 쌀이 주로 이제 A라고 하는 집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고 있고요. B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냐면 사과 농사를 많이 져서 사과가 여기가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사람한테에서는 이제 가을날에 놓고 본다면 이제 뭐라 그래요? 감이나, 그쵸? 가을에 나올 수 있는 또 밤이라고 하는 그런 뭐 과일이 좀 많이 있다. 그렇다면 A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좀 먹고 남는 것이 있다면 이 A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과도 먹고 싶고 감도 필요하고 뭐 이렇다 그러면 서로 이제 물물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쌀 일부, 예를 들어서 뭐 쌀의 값어치가 너무너무 뭐 떨어졌다 그러면 쌀 뭐 한 10kg와 뭐 한 2, 3kg로 뭐 나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쌀이 적정 가격이라면 또 감과 밤도 그렇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물물 교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쌀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쌀을 매개체로 해서 사과도 구매할 수 있고 감과 밤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역으로 따진다 보면 C라고 하는 사람이 늘 주식으로 이제 동양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쌀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은 감이나 밤을 또 내어놔야 되겠죠. 일부는 내어놔서 A라고 하는 집에 가서 내가 감 몇 개와 아니면 뭐 감 몇 킬로와 밤 몇 킬로, 그 다음에 쌀과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A도 이제 적정한 가격이 된다 그러면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하면서 서로 이제 물물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역시 B도 C와 또 그 다음에 B도 사과를 가지고 얼마든지 A와 이제 교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이제 화폐다라고 저기 표기를 해놨죠. 그게 뭐냐면 뭔가 결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징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전부 한결같이 무겁다. 또 무거우면서 뭐예요? 단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봄에 있는 과일보다는 가을에 있는 과일이 좀 더 화폐의 대상이 됐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즘 계절로 놓고 보면 이제 뭐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고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딸기를 이제 본다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한 여름 정도 이제 흔히 밭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딸기라면 여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름에 나오는 과일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따놓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 서너 시간 지나게 되면 금방 물러지기도 하죠. 그래서 보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과나 쌀이나 뭐 감, 뭐 밤 같은 경우는 뭐 잘 냉장 보관만 한다면 뭐 1년 동안도 보관이 가능하죠. 근데 혹여 뭐 여러분들 주변에서 딸기를 가지고 상온 상태나 아니면 저온으로 있는데 1년 동안
과연 보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교환이 되려고 그러면 겉 표면이 단단해야 운반하는 데 있어서도 별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쌀을 예를 들어서 쌀이 굉장히 무르다고 만약에 그 성질이 무르다고 한다면 씨가 갖고 있는 감과 밤을 가지고 가서 매번 필요할 때마다 한다고 그러면 뭔가 화폐 대상으로 갖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금이 갖고 있는 속성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놓은 것만 주로 보신다면 열매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폐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에다가 할 수 있는 게 여기다가 이제 한글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금융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는다면 바로 금융 이제 이렇게 해서 뭐 1차 금융, 2차 금융 아니면 제1금융, 제2금융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금을 보관하는 장소, 화폐를 보관하는 장소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로 이제 금고라고 하는 굉장히 무겁죠.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사방 1m, 1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그냥 단순히 쇠인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꿈쩍도 안 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단단하면서 또 가을이 갖고 있는 속성, 그 다음에 열매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화폐로서의 가치를 함께 갖고 있다. 그러면서 또 가을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과 저녁은 선선하고 바로 낮에는 따갑다 이런 게 있죠. 계절을. 그래서 아침 저녁이 선선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열매를 봐도 아침 저녁에 이렇게 추운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점점 표면이 단단하게 만들고 한낮에는 굉장히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꿀이 들어가죠. 이제 상당히 당도가 많이 함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는 이제 또 뒤에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금은 겉 표면은 굉장히 단단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또 무르고 달콤하다. 그래서 금이 이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성향들 또 금의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선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유 겉에 보니까 참 선선한 얼굴이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참 차고 냉정해 보이는 스타일이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그러나 이제 정작 반대적으로 보면 속마음은 항상 열정이 있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바로 금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꾸로 금과 가장 또 대비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화일주는 겉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속은 뭐냐면 우리가 물론 이제 태양을 계속 응시하게 되면 물론 이제 눈도 이제 아프고 또 이제 시력을 또 이제 상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멀리서 이것을 이제 태양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그리면서 오랫동안 있으면 여기는 뭐가 돼요? 굉장히 블랙, 즉 검은 기운이 많이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의 내면은 다소 이제 금에 비한다면 내면은 다소 실속이 없다.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던 그리고 이제 여름이 갖고 있는 특성 또 젊은이가 갖고 있는 특성을 화에다 비유한 적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도록 해 보십시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겉은 차가우나 선선하지만 안에는 굉장히 단단한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미 가을에 태어난 사람인 모든 기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거니까 먹고 살 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화폐가 있으니까 역시 좀 부자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을 태생들이 좀 많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오행 중에서 가장 살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이름하여 그것을 숙살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숙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숙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암암예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여기 표현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솎아내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분별하는 기운이에요.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사과나무를 예를 든다고 본다면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어요. 여기 열매가 있고 또 여기도 열매가 있고 요만큼 있고 또 여기 사과나무가 열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열매 요만큼 있다. 이제 이렇게 있어서 이만큼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분별하는 기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이라고 하는 그런 기운은 엄격히 따지면 물론 이제 떨구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서두에 제가 금의 기운이 4이라고 해서 떨어뜨리는 힘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떨구는 힘에다가 이제 솎아내는 기운이 섞어진 것이 이제 숙살직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물론 이제 가을에 이제 서리도 내리고 그래서 이제 뭐 숙살지기다 설명합니다만은 숙살지기가 좀 더 좀 넓게 확장된다라고 하면 바로 보세요. 이제 사과라고 얘기 듣고 본다면 굉장히 여기는 좀 좀 사이즈가 좀 크고 여기는 좀 작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과일 농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것이 상품성이 있고 어떤 것을 화폐 가치 또는 상품성을 인정할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제가 만약에 3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당연히 요거를 자를 것이고 요걸 잘라낼 것이고 요거를 이제 잘라내겠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실하다고 생각되는 것, 즉 열매로서 가치가 있고 화폐로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과만 이제 그 우리가 이게 좀 솎아내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 작은 그런 이제 같은 경우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먹거나 아니면 뭐 잼을 만든다든지 뭔가 좀 2차 가공을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품성이 있는 이것을 좀 구별해내는 거. 또 아마 그 대단히 농가를 많이 하는 이제 큰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보면 컨베이어 벨트 안에 이렇게 하면서 과일이 이렇게 과일 바구니가 뭐 이렇게 있게 되면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요쪽으로 가고 떨어지고 이쪽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전부 그람수를 봐서 그람수에 의해서 조금 더 무겁다 싶으면 뭐 여기 바구니에 들어가고 조금 더 두 번째 가벼운 거는 뭐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에 뭐 200g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50g 여기는 한 120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별을 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그런 기운은 바로 이렇게 분별하는 거다. 그리고 솎아내는 거다. 요거를 우리가 바로 이제 일부분은 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C등급으로 떨어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자기가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가? 자기는 뭐 A그룹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런데 금은 속된 표현으로 좀 애누리 없이 너는 무조건 일로 가야 되고 너는 크니까 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별지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느껴져요? 바로 이렇게 살기를 좀 느낀다.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평소에 의리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오죠. 이렇게 살기가 강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의리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 의리라고 하는 것은 명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번쯤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금이 많게 되면 금은 곧 종혁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 금은 혁명가적인 그런 기질이 좀 있다.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그런데 무조건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하가 나라를 업고 왕을 끌어내릴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럴 때 발휘해야 되는 것이 의리지.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깨들, 뭐 깡패들이나 할 수 있는 뭐 의리 뭐 이런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금일주들 또는 금의 계절이 강한 금의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의리가 있고 봄의 계절에 태어나고 나무가 없는 사람은 의리가 없냐? 이렇게도 항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떻게 보면 의리라고 하는 것은 금만이 갖고 있는 속성은 아니고요. 금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솎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기운, 바로 숙살지기가 합쳐졌을 때, 그럴 때 바로 의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상이라고 해서 뭐 인이예지신, 뭐 목일주는 어질고, 화일주는 예의가 바르고, 토일주는 뭐 신용이 있고, 뭐 금일주는 의리가 깊고, 수일주는 지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간혹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요렇게 요 글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매번 의리만 있고 어질다고 하는 그런 기운은 전혀 없느냐? 그럼 예라고 하는 그런 기운은 전혀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이 갖고 있는 속성, 그 다음에 목이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결코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의리도 아까 분별하고 명확했을 때 의리가 생기는 것이지 아무 때나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은 천간에 경금과 신금, 그 다음에 지지로는 역시 신과 유가 있다. 여기 신은 우리가 원숭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 그 다음에 유는 바로 닭, 이렇게 설명을 하죠. 천간 놓고 보니까 경금과 신금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금의 형상으로 봤을 때 경금은 큰 칼, 그 다음에 신금은 작은 칼, 그 다음에 경금은 무쇠, 그 다음에 중장비처럼 뭔가 규모가 좀 크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작은 칼, 그 다음에 보석, 그 다음에 액세서리, 또 전기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가 조금 다소 좀 작으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이제 정밀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과 신금의 차이점이 여기서 살짝 비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신금은 무조건 다 정밀하다, 그 다음에 경금은 다 크기만 하고 정밀하지 않다, 또 이런 뜻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경금과 신금의 차이점, 그 경금과 신금의 어떤 형상, 겉에 드러났을 때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금의 형상과 이제 성질을 본다 그러면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을 놓고 보면, 뭐 아까도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쇠가 갖고 있는 특징 뭐예요? 가을이 갖고 있는 거 단단하다. 그 다음에 의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금자를 썼기 때문에 쇠의 본성은 단단하다. 그 다음에 쇠를 만졌는데 열받지 않는 이상 쇠를 만지게 되면 일단 차갑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본성이 바로 이제 숙살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맨 처음에 보면 겉으로는 강하다, 그 다음에 의협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계절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겉으로 강한 게 왜 그래요? 아침과 저녁에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요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껍질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많이 갖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어떻게 오해를 많이 하냐면, 너무 그 사람 독선적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제가 뭐 경금일주라서 뭐 애써서 항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금일주도 상당히 뭐 그 독선만 있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오해 좀 푸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작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40세 이후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들이 갖고 있는 나이가 우리가 이제 공자가 40이면 불옥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매사 어떻게 되는 게, 불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어떠한 일을 도모하고자, 소위 말해서 좀 꼬드길 때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로 불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은 이렇게 매사를 이렇게 침착하고 심사숙고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역시 신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불혹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불혹. 잠시 관상에서 좀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불혹에 해당되는 나이가 바로 어디냐? 코입니다. 코. 그래서 코는 관상에서 41살부터 41세부터 50세의 운을 보는 것이 코인데요. 왜 갑자기 왜 관상을 언급했냐면, 우리가 면부, 즉 얼굴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사람 얼굴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눈이 이제 모니터라서 좀 잘 그려지지 않는데 어쨌든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중앙, 얼굴의 중앙에 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가장 어떻게 다 높다. 아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을 겁니다. 이제 옆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선생님들도 한번 저를 보세요. 저기 지금 이마도 있고 여기 코도 있고 그런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코가 확실히 볼에 비해서 좀 광대뼈에 비해서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중앙을 갖고 있고 또 높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센터 라인이라고도 이제 설명하는데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 이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코가 흔들린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록을 이렇게 40 또 코에다가 설명한 것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 관상에서 또 이제 코를 뭐라 그러냐면 돈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제 재백궁이라고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적어도 41세에서 50세까지 이 돈이 없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에 있어서 다소 좀 찬바람이 부는 즉 40세에서 50세에 돈이 좀 있어야 말년도 편안할 것이다라고 관상에서도 그렇게 배속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코, 그 다음에 중앙, 그 다음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또 인생에 비해서 또 40대고요. 그 전부 다 뭐다? 작년이다. 근데 40이 넘었는데 내가 이제 요즘 뭐 집값이 워낙 수도권은 비싸긴 합니다만은 내가 뭐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뭔가 좀 가진 게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세대의 그 다음 시간 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40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갖고 와야 되는 시간이고 뭔가 남들에게 유혹받지 않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금이 갖고 있는 특성, 침착, 신중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주체성이 아까 있듯이 코는 쉽게 다른 쪽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역시 자제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금이 갖고 있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이제 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각 오행상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목이 적당한 경우, 화가 적당한 경우, 토가 적당한 경우, 금이 적당한 경우, 수가 적당한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데 일단 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중화를 이룬 거죠. 그래서 금이 갖고 있는 속성에다가 다른 오행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중화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특성이 납니다. 그래서 금이 적당하다 그러면 성격이 냉정하면서도 그쵸? 기본적으로 금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직하고 또 담백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용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의협심도 강하고 또 인내심도 강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금이 적당하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좀 좋은 거는 다 갖추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10대와 40대, 50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글쎄 우리가 이제 여기 보는 거 인내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을성이 좀 강하다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좀 금이 좀 금이 적당히 있을 때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다, 참을성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보면 뭐 커다란 중장비가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사람이 뭐 10명이 미는데도 끌려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 성격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돼요? 고집이 엄청나게 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그 강력한 쇠가 사람을 또 살리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이게 되면 또 권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 이렇게도 설명하죠. 그래서 금의 형상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큰 칼이다, 작은 칼이다라고 이 칼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형상에서 좀 본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다면 칼은 곧 뭐예요? 또 권력이죠, 권력. 특히 이제 문무 봤을 때 이제 무관 쪽에서 갖고 있는 권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남용하다 보면 대화로 하지 않고 너무 남용하게 되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뭐 융통성이 부족하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가 느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금이 너무너무 적다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뭡니까? 이 결단성이 없는 거예요. 즉 금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맺고 끊는 것이 굉장히 강한 건데요. 금이 적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좀 단단하다고 그러죠. 근데 혹시 뭐 여기에 남자 선생님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납이라고 하는 거 아마 한번 만져보실 기회가 있을 건데 납은 굉장히 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무르기 때문에 금속으로서 뭔가 좀 단단한 걸 하려면 다른 거하고 이제 섞기도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말 그대로 너무너무 단단하지만 또 납은 굉장히 무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납으로 칼을 만든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그 칼로 무엇을 벨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금이 너무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또 금기가 너무 약했을 때는 결단성과 그 다음에 이게 결과를 못 매는 마무리가 굉장히 또 부족한 결국은 뭔가 이 칼로서 역할이 굉장히 또 칼로서 역할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역할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 수행을 못 하겠다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중화를 이뤘다고 하는 것은 더없이 좋은 건데요. 많아도 좋은 것이 아니고 역시 너무 또 적어도 병이지만 특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이 적은 경우는 결단성이 없다. 뒷마무리를 못한다. 계절로 보면 가을이 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금전이나 좀 먹거리가 좀 다소 좀 적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좀 매사 결단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오늘 뭐 여러분들이 사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 보면 매사 좀 메꿔 끊는 게 좀 약하다고 한다면 뒷마무리가 좀 약하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마도 봄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금의 기운이 굉장히 적으신 분이겠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오행상에서 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금이 갖고 있는 것은 떨어지는 계절 가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운 자체가 표면은 굉장히 차고 냉철하다. 그러나 가운데는 그 속성이 굉장히 따스함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열매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곡식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화폐로서의 가치도 함께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오행보다도 금이 갖고 있는 속성은 또 향후 보면 적당했을 때는 또 이제 인내심이나 의협심까지 발휘가 되겠지만 또 금이 없으면 뒷마무리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다. 인생에 있어서는 40대를 의미하는 작년에 했던 연령대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풍요로운 그런 시간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금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상기시키면서 이제 다음에는 수의 기운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